너같이 늙고 무식한 여자랑 내가 평생 어떻게 사냐? 7년을 바쳐 뒷바라지한 남편이 합격증을 손에 쥐자마자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10살이나 어린 여자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서희입니다. 올해로 35이 되었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설명하는 색깔이 하나쯤 있다고들 하죠. 누구는 새빨간 열정이고 누구는 새하얀 순수함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늘 저 자신을 회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검지도 희지도 않은 어디에 섞여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색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무엇 하나 특별할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았고요. 성적에 맞춰 어중간한 대학을 나왔고 졸업한 뒤에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식당이며 카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20서너 무렵에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교육으로 웹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죠. 밤을 새워가며 화면 속에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그 기술 덕분에 저는 큰 종합병원 홍보팀에 들어가 디자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로비를 지나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노인, 울음을 터뜨리는 보호자, 그리고 하얀 천에 덮여 나가는 누군가까지요. 그 로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회색 같은 제 인생도 살아있는 한 그 나름의 무게가 있다고 믿게 되었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자주 들르던 동네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코피를 쏟으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사람이요.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도 펜을 놓지 않는 그 절박한 옆모습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민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자리에 가만히 음료수 하나를 놓아두곤 했죠. 며칠이 지나자 민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매일 내 자리에 이 캔커피 아가씨가 놓고 가는 거 맞죠? 민수가 음료수 캔을 들어 보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매일 코피까지 쏟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짠하기도 하고 기운 내시라고요. 하하고시 준비만 벌써 3년째입니다. 나이 먹고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는 못난 놈이라서 집에서도 다들 혀를 차며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생판 남인 아가씨가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니 눈물 나게 고맙네요. 진짜 고마워요. 민수가 자주 하듯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외롭고 막막해 보이던지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옛날에 텅 빈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서희야, 내 은인 한서희. 나 진짜 고시 합격만 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평생 당신을 여왕님처럼 업고 다닐 거야. 나 사람 만들어준 이 은혜,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잊어. 저는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7년을 버텼습니다. 병원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해
밤낮 없이 외주 일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고시원비와 책값, 학원비를 대느라 제 화장품 하나 변변히 사본 적이 없었죠. 손이 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합격증 하나만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어느 봄날 마침내 민수가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길고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민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가 늦어졌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준 낡은 옷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백화점 명품을 사오라며 짜증을 냈죠. 그래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 좀 형편이 폈으니 멋 좀 부리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저를 속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서 진동하던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만 겁니다.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민수에게 저는 휴대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여자 누구야? 새벽마다 당신한테 자기야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는 이 어린 기집애 도대체 누구냐고.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참나. 남의 핸드폰은 왜 함부로 뒤져서 난리야? 뻔히 다 봤으면서 뭘 물어 입 아프게. 나도 이제 고시 합격하고 번듯해졌는데 내 수준에 맞는 젊고 예쁜 여자 좀 만나면 안 되냐? 민수가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뭐, 수준 맞는 사람? 기가 막혀서. 그럼 지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 밥 먹이고 뒷바라지한 나는 뭔데? 내 놈 책 사주고 학원비 대준 나는 헌신짝이야. 아, 좀. 그놈의 옛날 징글징글한 얘기 좀 그만해라.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같이 늙고 무식한 여자랑 내가 평생 어떻게 사냐? 급이 안 맞잖아, 급이. 내 옆에는 빵빵하고 나랑 수준 맞는 여자가 서야지. 넌 그냥 7년 동안 내 밥해준 식모 노릇한 걸로 쳐.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7년의 세월이 제가 바친 청춘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숨이 턱 막혔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죽음들이 제 안에서 차갑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는 민수의 등 뒤에서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야, 강민수. 잠깐 멈춰. 가기 전에 이건 받고 가야지. 저는 그 봉투를 민수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작성해둔 이혼 서류와 그동안 모아둔 외도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주워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너 이거 뭐야? 이혼 서류랑 사진들, 너 이거 언제부터 다 뒤통수 친 거야? 내 놈 몸뚱이에서 싸구려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그날부터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바보 등신인 줄 알았니? 걱정 마.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주는 위자료 10원 한 장 안 받을 테니까. 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민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야, 한서희. 쥐뿔도 없는 주제에 내깎게 나 없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너같이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여자는 1년도 안 돼서 길바닥에 나 앉아
나한테 살려달라고 싹싹 빌게 될 거다. 민수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내쉬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작업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회색이었던 제 삶에 이제 막 첫 번째 붓질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집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살림을 줄여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보증금을 빼서 사업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웹디자인으로 익힌 감각에 인테리어를 더하면 승산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간판도 변변이 없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 하나를 차렸습니다. 직원이라곤 저 하나뿐인 1인 회사였죠. 낮에는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타일을 나르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밤에는 좁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견적을 짰고요. 손톱 밑은 늘 시멘트 가루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소식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했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번쩍이는 오피스텔 거실에서 두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새 인생이 열린다. 그런 비아냥이었죠. 저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저는 곧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였죠. 아줌마, 이거 사줘서 고마워요. 민수 오빠가 아줌마 덕분에 형편 폈다던데. 상간녀 유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답장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그대로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다시 도면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화내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작은 카페 인테리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정식 계약이었죠. 저는 그 작은 현장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이 대충 넘기는 마감 하나하나까지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타일 줄눈 하나가 비뚤어지면 다 뜯어내고 다시 붙였죠. 카페 사장님이 그런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뭘 또 뜯어요. 비용도 안 나올 텐데. 저는 무릎을 꿇고 줄눈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 걸고 하는 일이라서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사장님은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주변 상인들에게 제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고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통장에 적은 돈이나마 쌓여가는 걸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말까 했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요즘 인테리어인지 뭔지 한다며. 그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민수가 술에 취한 듯 혀 꼬인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먼지나 마시면서 잡부 노릇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그냥 곱게 식당이나 가지.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근데 너야말로 괜찮아.
뭐? 합격하고 거만 떨다가 윗사람들 눈밖에 났다는 소문 나도 들었거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합격의 자만에 빠져 직장에서 선배들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린다고 했죠.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의 끝이 어떤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무식한 게. 민수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앞으로 술 마시고 전화하지 마. 시간 아까우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민수가 비웃을수록 제 안에서는 무언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쌓인 도면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누구보다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안전모를 눌러쓰고 줄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벽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요. 회색이라 무시당했던 제 색깔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손에 척척 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작은 가게들을 넘어 제법 큰 상가 리모델링 계약까지 따낼 정도가 되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손에 쥐고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이 일만 잘 마치면 직원도 한 명 들이고 번듯한 사무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따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건물주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 대표 미안한데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건물주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건축 허가가 자꾸 미뤄지고 있어. 위에서 누가 손을 쓰는 모양인데 나도 답답해 죽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한참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이야. 한 대표 전 남편 맞지? 그 사람이 담당 부서에 압력을 넣고 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권력을 이용해 제 일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회사가 일어서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계약은 그렇게 깨졌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와 일하면 허가가 막힌다는 말이 돌자 다른 일감들도 줄줄이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사무실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소주병을 땄습니다. 종이컵에 술을 따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년 전 고시원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버텨서 겨우 일어섰는데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열심히 산 게 죄야. 혼잣말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술병을 끝까지 비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골목 앞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분은 곧장 제 사무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서희 대표님 맞으십니까? 노신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한서희인데요. 누구신지 이렇게 만나 뵙는군요.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노신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빛종합병원 원장입니다.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 병원에 계셨지요. 병원장이라는 말에 저는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디자인 일을 하던 그 큰 병원이 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를 왜?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내가 심장이 나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신장 기증을 등록했습니다. 마침 제 것과 맞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익명으로 신장 하나를 내어주었죠. 회색 같은 제 인생에서 그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곧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익명의 기증자가 바로 대표님이셨습니다. 병원장이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 신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인을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대표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병원장이 제 손을 더욱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요즘 누군가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군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곧 새 건물을 짓고 전체를 새로 단장합니다. 그 일을 전부 대표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보통 큰 공사가 아닐 텐데요. 수십억이 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병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술병을 붙들고 울던 제 앞에 이런 길이 열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꼭 그어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제 실력으로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병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병원장의 제안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두둑한 성급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고 미뤄두었던 직원도 새로 들였죠. 망하기 직전이던 회사가 단숨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그 돈에 기대어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병원 공사는 보통 건물과 달랐습니다. 먼지 하나, 세균 하나가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곳이었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위생과 안전을 꼼꼼히 따진 도면을 그렸습니다. 병실 동선 하나까지 환자 입장에서 몇 번이고 다시 살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인부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했습니다. 마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다시 했죠. 병원 관계자들은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여자 대표라 꼼꼼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 이사가 현장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님한테 맡기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제 이름은 어느새 신뢰의 다른 말이 되어 있었죠. 회사는 직원이 10명을 넘었고 저는 비로소 대표다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 건물 인허가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온다는 거였죠. 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한가운데서 인부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도면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멀리서부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을 자뿌쯤으로 여긴 모양이었죠. 어이, 거기. 여기 책임자 어디 있어? 인부가 대답할 게 아니라 민수가 턱을 까딱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전모를 벗고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책임자야. 무슨 일로 왔는데?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책임자. 인테리어 잡부 노릇한다더니 여기서도 막리라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장이 이사진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장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도 직접 현장에 나와 계시는군요. 정말 든든합니다. 옆에 있던 이사들도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어제 보내주신 도면 보고 다들 감탄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장과 이사진이 저를 깎듯이 대표님이라 부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무슨... 민수가 더듬거리며 저와 병원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병원장이 민수를 흘낏 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검 나온 담당 공무원이세요. 일 보러 오셨나 봅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7년 전 저를 향해 던졌던 그 비웃음을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였죠. 막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놔두고 보자고 했었지. 저는 안전모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 늙고 무식한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민수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인부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인부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도면 위 다음 작업을 차분히 일러주었죠. 등 뒤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이제야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점검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민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쓸어보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병원 공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병원은 깨끗하고 따뜻했고
환자들의 동선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공간이 되었죠. 개원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병원장에게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서희 대표님의 정직함과 실력 덕분에 우리 병원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장이 감사패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7년 전 이 로비에서 청소부처럼 디자인 일을 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회색이라 불리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병원 일을 끝낸 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기관 공사를 깔끔하게 해냈다는 소문이 업계에 쫙 퍼졌고요. 여기저기서 일감이 밀려들어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통장에는 7년간의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어느 날은 큰맘 먹고 외제차 한 대를 새로 뽑았습니다. 7년 동안 화장품 하나 못 사던 제가 이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차를 샀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예전 민수가 가자고 졸랐던 바로 그 명품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옆 계산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안 돼요? 다시 한번 긁어봐요. 상간녀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점원 앞에서 얼굴이 벌개진 채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도가 초과되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유리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내려놓다가 문득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아줌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제 카드를 건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하나 사러 왔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점원이 제 카드를 받아들고 곧바로 결제를 끝냈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유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식한 아줌마가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유리가 빈정대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유리를 향해 옅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사준 가방 사진, 나한테 자랑하던 거 기억나네. 그게 뭐 어때서요? 이제 그 가방값도 못 내는 모양인데 안 됐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유리가 무어라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데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색인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화려한 배경도 없이 그저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이었죠.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편 민수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끝없는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 민수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들과 어울리며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결국 직장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기보다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요행을 바라며 남의 것을 탐하던 사람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직원들과 함께 늦은 회식을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제 곁에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떳떳하게 일합니다. 막내 직원이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을 내리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도 마음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완벽한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가만히 힘을 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하나를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장기 매매로 맺어진 부패한 카르텔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기사에는 제 회사와 한빛병원의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장에게 심장을 준 대가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특혜로 따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병원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추측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며칠 뒤 제 사무실에 경찰과 감사실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류와 컴퓨터를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막내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떳떳하니까.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진행하던 다른 공사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진 회사와는 일을 못하겠다는 거였죠. 며칠 만에 회사는 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다며. 민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내 짓이지. 그 투서 네가 한 거잖아. 증거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민수가 시치미를 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완전히 끝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회사 넘겨. 그럼 투서 취하해 줄게. 민수가 거만하게 내뱉었습니다. 안 그러면 너랑 그 병원장 둘 다 감방 갈 줄 알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7년 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 회사는 내 전부야.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네. 진작 그럴 것이지. 민수가 만족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합의서 가지고 나와. 저는 잠시 흐느끼는 척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사람 없는 데서 만나. 소문나면 곤란하니까. 좋아. 장소는 내가 정해서 연락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던 손을 거두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겁에 질려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한서희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한 대표님, 마침 저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원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원장님,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일 제가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차근차근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그 입을 열게 할지 하나하나 그려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저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헌신을 짓밟고 2번이나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끝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줄을 적고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한 장소는 외진 카페의 구석방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 가방 속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옷깃에 작은 카메라를 숨기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골랐죠. 병원장에게는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 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민수가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잖아. 민수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서 가져왔어. 그런데 정말 투서 취하해 줄 거야. 당연하지. 그 투서 내가 손만 떼면 다 끝나는 거니까. 민수가 거들먹거리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기사 정말 네가 다 꾸민 거야. 신장이니 특혜니 하는 거. 그래, 내가 다 짠 거야. 브로커한테 돈 좀 쥐어주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써주더라고. 민수가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랑 그 병원장 사이가 수상하다고 살짝 흘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믿던데. 저는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더 움츠러드는 척했습니다. 그럼 리베이트 받았다는 소문도 사실 아니지. 그건 좀 사실이긴 해. 유리 그년이 돈을 하도 써대서 나도 어쩔 수 없었거든. 민수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브로커 통해서 몇 군데서 받아 챙겼지. 그게 다 들통나면 나도 골치 아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던 제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입으로 다 말해줘서. 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방금 네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 영상도 같이. 저는 옷깃에 작은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 당장 그거 내놔. 이미 늦었어. 방금 다 전송됐거든.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장도 함께였습니다. 병원장은 그날 아침 언론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두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신장을 기증한 기록과 공사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서류를 전부 공개했죠. 특혜도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민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짓 투서로 남을 모함하고 뒷돈까지 받은 혐의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민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다 오해야.
민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올가매려고 판 함정이 결국 내 무덤이 됐네. 민수가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감히. 7년 동안 너 뒷바라지한 게 나야. 그런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야. 민수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유리한테 전화 좀 하게 해줘. 보석금 유리가 해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민수의 재산이 압류되고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떠받들던 젊음과 화려함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렸죠. 민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원장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대표님. 이제 다 끝났어요. 병원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제 결백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거짓 기사를 썼던 신문들은 줄줄이 정정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 남몰래 신장을 기증한 사연이 알려지며 제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취소됐던 계약들이 2배의 금액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란하게 기뻐하지도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조용히 확인했을 뿐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환하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받았던 뒷돈은 전부 토해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벌금까지 더해져 민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옮긴 회사 건물 앞에서 차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번듯한 신사옥은 제가 직접 설계하고 단장한 건물이었죠. 그런데 건물 앞 차도에 낯익은 사람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패딩을 걸친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제 차 앞을 가로막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민수가 빗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문 앞에 멈춰서서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민수가 콧물을 훌쩍이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밥값이라도 좋아. 내 회사에서 막일이라도 시켜줘. 응. 빗물에 젖은 민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년 전 도서관에서 코피를 쏟으며 공부하던 그 절박한 모습이 잠시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연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막일, 그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저는 가만히 민수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말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 무슨 말? 늙고 무식한 여자랑은 못 산다고 했지.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늙고 무식한 여자 옆엔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썩으니까.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짓단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반쯤 내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뿌린 씨앗이야. 누구 탓도 하지 마. 민수가 무어라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올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빗물에 주저앉은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해 더 큰 현장들을 맡게 되었죠.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면을 펼치는 그 시간이 저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따랐고 병원장은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흑도 백도 아닌 회색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재능도 화려한 배경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묵묵히 정직하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온 그 회색 같은 시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힘이었다는 거요. 요행을 바라고 남을 짓밟은 사람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킨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새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가볍게 힘을 주며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결국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회색이라 불리던 제 삶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또렷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흑도 백도 아닌 회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화려한 배경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이죠. 7년의 헌신을 짓밟히고 늙고 무식한 여자라며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제 두 손으로 다시 일어섰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면을 그리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남의 것을 탐하던 사람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고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킨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정직하게 걸어온 그 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